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비가 와가지고, 예. 날도 덥고 비도 오고. 손은 다 나았어요? 그래요. 뼈가 부러진 거 아니었네? 아, 근데 벌써, 예? 아, 그래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니구나. 그래요. 깁스를 빨리 풀었네. 그래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한, 10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체력이 일단 바탕이 되고, 아프지 않아야 공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되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8주에 걸쳐서 예상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예상 문제집은 다 갖고 계시죠? 예. 혹시 강의 계획서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서는 제가 부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어제 메일로 보냈는데 이따가 오늘 중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대로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좀 풀어보니까 어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렵죠? 예, 그래요. 기출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어렵게 좀 하셔야 여러분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문제만 계속 풀어봐야 본시험에 가서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된다. 목차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편이 이제 한 25개에서 한 28개 이 정도 출제가 되어지고요. 작년에는 이제 26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26번까지 쭉 나왔고 일단 총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3장 좀 중요하고 요 5장이 문제수로 치면 제일 많이 나오죠. 의무와 책임 이런 거. 보수도 중요하고 올해는 상호협력 쪽에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한 못해도 2문제는 최소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9장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9장이 제일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요. 5장하고 9장에서 한 10개에서 많이 나오면 한 13개 정도, 이 정도까지 출제가 돼요. 총칙에서는 용어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있는데, 2편은 전체적으로 한 7개에서 한 9개,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중요하고 토허제 중요하고 그래요. 이쪽에서 2-3개, 여기서 2-3개 정도. 토허제는 많이 나올 때는 한 4개까지도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쪽 파트 문제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절차 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챙겨가지고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편에가 이제 중개 실무인데 중개 실무 파트에서 한 5개에서 한 8개 이 정도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좀 중요하고 3장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장사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6장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지금 언급해드린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은 해마다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3문제 이상. 이쪽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경매, 공매는 출제하지 않고 경매, 순수 경매 이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제도 이런 것들 정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칙이 있는데 총칙은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그런 파트입니다. 1절에 이제 법의 성격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우리 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하든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일반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는 얘기고 같은 말로 기본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다른 여타 법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중개사법이 요 영역, 즉 부동산 중개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법과 법인데 우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선 적용되어지는 법을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특별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디귿번 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뭐 같은 말로 사회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이 법을 구분할 때 총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공법, 사법, 사회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공법도 배우죠. 우리 이적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공법 영역이고, 우리 1차에서 뭐 배우죠? 민법 배우고, 민법은 이제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고, 중개사법은 사회법적, 뭐 혹은 중간법, 혼합법적 어떤 성격을 갖는다. 중개사법은 국내의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만 적용이 되고, 외국 부동산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돌려 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옆나라 일본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본 부동산 중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본에 가야죠. 가서 뭐를 따고, 그 일본에 있는 뭐 이런 자격을 따서 그 나라 뭐 이제 어떤 그 절차,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등록이니까 일본은 이제 등록인지 허가인지 알아보고 그거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공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얘가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상인이에요. 우리 개공은 뭐다?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무슨 법이 또 적용이 되냐면 상법이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 개공한테 상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당연히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요 미음번은 화살표 하나만 전개하고, 그래서 우리 개공이 상인이라서 뭐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냐면 보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연한 보수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이런 거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뭘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번 하나 빼고 옳은 거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2번 중개사법의 설명 틀린 건, 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성격을 갖는다. 1번 맞죠? 중개사법은 개공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이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문의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의무가 생기냐면 판례가 인정하는 판례상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개공한테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관주의 의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같은 말로 하면 비명문의 의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명문의 의무. 돌려 말하면 우리 법조문에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가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성관주의 의무.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거고 좀 중요합니다. 자, 3번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은 뭔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소하거나 뭐 징역 보내거나 벌금 부과하거나 이런 건데, 이러한 처분하고 벌칙, 즉 제재는 관청의 업무란 말이에요. 관청. 그죠? 관청이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관이 개입이 되면 다분히 이건 무슨 법적 규정이다. 공법적 규정이다. 그러니까 개공과 의뢰인과 개공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면 그거는 사법적 관계이지만 관청이 개입이 되면 다분히 공법적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번이 틀렸고 4번 중개사법은 국내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국내법이다. 국내법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5번 중개계약에 관한 중개사법의 규정은 민법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여기 이제 중개계약이랑 위임계약이랑 이렇게 밑줄 하나씩 좀 해주시고요. 요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유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우리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임인이 위임인을 상대로 무슨 의무 부담? 성관주의 의무 부담. 그러니까 우리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 그래서 개공이 이제 수임인의 역할을 하니까 의뢰인을 상대로 성관주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관주의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법하고 중개사법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개사법. 민법보다는 얘가 특별법이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현재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제를 갖고 있지 않죠?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무슨 제? 등록제. 개설 등록한다 그러지, 신고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신고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격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신고제가 좋을 것 같아요? 등록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제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제가 좋아요? 이미 여러분은 발을 들여놓은 상태잖아요. 무슨 발을 들여놨죠? 이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가서 뭐 하고 신고하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잘 하셔야지. 자, 이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요건 갖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좋아? 이게 훨씬 좋지. 우리는 이제 지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 하는 게 신고제고 이거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현재는 등록제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할 때 사전에 신고한다 이랬는데 사전 신고 아니고 사후 신고예요. 사후 며칠? 10일. 예. 작년에 이제 본 시험에 요거 나왔었던 거죠. 사후 며칠 안에 신고하느냐?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3번에 소공에 대한 인장 등록제도. 소공이 인장 등록해야 하는 제도 있어요. 소공은 언제까지? 그치.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 개공도 업무 개시 전, 소공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고요. 4번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의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권한은 없어요. 우리 중개보조원 아시다시피 무슨 업무만 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겠죠. 개공의 거민신청 의무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었는데 이 제도는 이렇게 화살표 하나만 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생겼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이 개공이 중개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동원을 해보면 뭐 하면 뭐 의제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이 의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폐지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폐지가 뭘 폐지했다는 거냐면 요 의무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폐지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민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민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거민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 이게 없어진 거죠. 거민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하고 뭐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냐면 매매하고 공급, 매매 공급,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뭐는 안 해요. 교환, 증여 이건 안 하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러니까 교환 증여는 대신 얘를 받아야 돼. 거민을 그러니까 거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2절의 재정 목적. 여기도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할 거는 없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회차가 22회 때니까요. 한 15년 정도 전에 출제가 됐고, 요즘 우리 중개사법
과목의 수준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항목이고, 부담 없이 보시면 되고요. 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용어에 정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뭐만 있는 자예요? 자격만 있는 자. 얘가 업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얘는 업무하면 되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이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개공과 소공을 요 두 명만 딱 합쳐가지고 부르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까지 포함?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하면 개공 등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한데 이 용어는 여기에 적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에? 왜? 우리 중개보조는 이 업무,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중개 업무일 텐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따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업무를 법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고 전문성, 이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 개공, 소공은 물론이고 개공과 소공의 어떤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국민도 국민인 거죠. 그죠? 아무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합된 거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자, 여기서 2번에 보면 개공 등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개공 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다 없다? 아니, 개공이라네.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개공만 넣으면 안 돼요. 왜? 소공도 업무를 하니까. 예, 그쵸? 그리고 개공 등은 중개보조원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용어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자 이런 말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무상의 용어고, 법률적 용어는 개공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업자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밑에 5번에 보시면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뭐 이랬는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좋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맞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괜찮죠? 예. 그리고 중개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아. 근데 5번에 보면 중개 질서 뭐 이런 말은 우리 쓰지 않죠. 예? 중개 질서 이런 말 틀렸고, 옆에다가 우리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부신법은 무슨 법 약자? 제가 부신법 이러면 뭔 법의 약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신법은요, 부동산 중개 질서는 중개는 아니니까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서라는 말이 한번 나오기는 해요, 부신법에. 네, 그래서 이런 함정이 걸릴 수 있으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질서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부신법에서 거래 질서 확립 뭐 이런 말들을 쓰기는 합니다. 예, 뭐 이 정도. 자, 이제 5번까지는 큰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절에 우리 여기 용어에다가 별 3개만 좀 해주시고요. 이 용어는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본 시험에 몇 번 문제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1번 문제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번 문제로 나온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본 시험, 2차,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2교시가 이제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보잖아요.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중개사법이고 41에서 80번까지가 공법인데 1번 문제를 가장 먼저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공법 먼저 푸시는 분 계시나? 혹시? 순서를? 모의고사를 할 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법에서 이제 우리 뭐 그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공법에서 완전 기 빨려가지고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시험 망치고 싶으면 공법 먼저 푸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길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번 문제에 뭐가 나오죠? 용어의 정의. 근데 이 문제를 가볍게 풀고 이거 확신을 갖고 이거 맞췄어 라는 확신을 갖고 푸는 거하고 이거 답을 못 찾겠는데 2번, 3번을 읽어봤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용어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잘 이게 찾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 시험은 뭐 어떻게 보면 성패를 만약에 논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지만 한 문제 이상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용어는 많이 있지도 않아요. 딱 6개밖에 없는데 이 6개의 용어를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드는데요. 이게 결국에 40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40문제에 간접적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용어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내 걸로 숙지를 해야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뭐라고 흘리냐면, 용어가 뭐 중요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이제 그 홈페이지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때요. 이렇게 그냥, 이게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로 제가 쓰는 거야. 네. 쓸 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이 물음 자체가 어때요? 잘못됐어요. 어떤 게 잘못됐어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왜 써요? 쓰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만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누가 쓰든가 개공이 쓰든가 소공이 쓰든가 해야지. 그쵸?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시험 보나 마나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불합격을 자신합니다. 이거는. 왜요?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왜 붙을 수가 없어? 용어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독해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독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 40문제를 독해할 수 없는데 뭔 문제를 풀겠어요? 맞춰봐야 내가 애울 거 몇 개 맞추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숫자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고득점 하고 싶으면 별다른 거 없어요.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해라. 네? 이해하셨죠?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중개사 강의하시는 다른 선생님인데요. 중개사법 말고 타 과목 강의하는 선생님이 통화를 하다가 이 시험을 좀 보고 싶대요. 타 과목 선생님인데, 우리 학원 선생님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중개사법을 잘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개사법이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이 법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용어가 6개가 있다. 근데 이 용어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과목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공법은 뭐가 많아서 어려운 거야?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 근데 얘는 이 용어 자체가 이 법에서만 쓰이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상식으로만 접근하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더 심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도, 그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더 심한 분? 예. 부동산에서요, 복비를 받을 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니까?
이런 분은 과락이야, 과락. 과락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니까요. 예. 여기서 해석을 해봐요. 여러분이 법률용어로. 부동산에서요. 이게 뭔 말이야? 중개사무소에서요. 예? 중개사무소에서 복비를 받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중개보수를 받을 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써요? 법률 용어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고. 차라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때 이렇게 하든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언어를 쓰면 독해가 안 되고 그런 고득점 절대 못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좀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공감이 되시죠? 예? 일부? 그러면 용어를 법률 용어로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레벨업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점 맞다 50점, 50점 맞다 60점, 60점 맞다 70점 이렇게 올라가요. 다만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하면 한 80점 정도 이상 득점 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이미 용어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쓰는 언어하고 달리 용어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그 중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요 용어만 잘하셔도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예. 자, 1번 틀린 거 뭐 이랬는데 공인중개사에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냐면 무슨 법에 따라? 이 법, 다른 말로 하면 공인중개사법.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중개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지. 예? 근데 이 1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소 어필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냐면 외국법에 따라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이렇게. 이거는 저도 궁금한 어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1번 문항은 제가 기출문제를 살짝 번영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항만 번영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좀 살짝 번영한 거고 기출문제를 토대로 한 거야. 이 책 자체가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이런 식으로 기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출제위원이 실제로 본 시험에서 출제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 출제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 외국법에 따라 이게 이제 이 출제위원이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틀린 거잖아 말하자면. 근데 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옆나라 일본도 부동산 중개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미국에도 있겠고 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외국법에 따라 이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중개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중개업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거 채색 한번 잡아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그 다음에 2번째는 보수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하는 것, 즉 행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다라고 얘기한다. 2번 어때요? 딱 떨어지는 문장이죠. 자,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사원 밑에다가 임원도 하나만 적어볼게요.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는 개념이다. 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은 온리 법인에만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인 개공에는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근데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몇 분의 몇만 자격이 있으면 돼? 3분의 1만. 근데 자격이 있다고 전제하면 이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공이다 아니면 소공 아니다. 소공이다. 아주 잘 걸리는 함정. 소공 아니다 이러면 틀리고요. 자격이 있으니까 소공이지.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뭐가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뭐가 아닌 거야. 소공이 아닌 거지. 그럼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4번 우리 중개보조원에는 이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함정이 아주 잘 걸리는 자리인데 어떻게 함정을 거냐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해놓고 공인중개사 인자 이런 식의 함정은 절대 안 걸어요.
왜? 안 틀리니까. 그렇게 걸면. 그럼 어떻게 함정을 걸겠어? 이거 빼는 거예요. 이만큼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빼먹고 주면 틀리는 말이죠. 그죠?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요 말을 생략하고 주면 틀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장.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소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단순한 업무가 중개 업무하고 관련은 되는 게 맞아요. 관련 없는 단순한 업무라는 건 없는 거야. 왜? 현장을 안내하는 거는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럼요. 현장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번 어때요? 맞아요. 자, 5번.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 여기 이제 중개행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중개행위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빼볼게요. 이거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광의. 이 광자는 넓을 광자입니다. 그러면 중개 말고 중개가 있잖아요. 중개, 두 글자. 그럼 중개와 중개행위는 같다, 다르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행위고, 중개는 그냥 단순히 행위만 알선하는 거고, 그러면 중개는 굉장히 협의의 중개예요. 좁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 글자 중개행위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심지어는 뭐 횡령하는 것까지 중개행위로 포함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마땅히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거를 원인행위로 볼 거냐, 기준. 그 기준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객관적. 네. 기준이니까. 근데 객관화 시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뭘로 보는 게 가장 객관화 시키는 거야? 사회 통념. 그래서 중개 행위에 들어가는지는 객관적 내지는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틀렸잖아요. 여기다 별표. 아주 잘 걸리는 빈줄이에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절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누구 보고 알아서 네가 결정해 이런 말이에요. 개공 본인 보고. 여기서 주관적 의사는 개공의 의사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혹은 사회 통념으로 봐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 별표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용어가 6개가 다 있으니까요. 자, 옳은 것 기억번. 개공이라 함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개공은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까지만 나와줘야 돼. 그냥 개공은 뭐 한 자?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예요. 뒤에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반문을 가져야지. 야, 그러면 개공 중에, 그러니까 등록을 한 사람 중에 업을 영위 안 하는 사람도 있단 얘기냐?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개공인데 중개업을 영위 안 하는 자가 누구야? 예를 들자면 휴업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폐업을 하면 더 이상 개공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 휴업 중에 있거나 업무 정지 중에 있거나 업정 중에 있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록은 했지만 아직 업무를 시작을 안 한 사람. 등록은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등록의 통지는 받았는데 오늘부터 난 개공이에요. 근데 아직 업무 개시 안 했잖아요. 업무 개시하려면 뭘 하고 개시해야 돼? 뭐 보증도 설정하고 게시물도 게시해야 되고 뭐 인장도 등록해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거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는 용어의 정의 그대로만 이해하셔야 돼. 상식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니은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그러니까 취업한 공인중개사 좋아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요. 사원 또는 임원인 거듭 설명드리지만 어디에만 존재한다? 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근데 얘네 중에 몇 분의 몇 이상이 자격 필요하다고? 3분의 1. 근데 여기서 자격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있는 애들을 제외한다 이러면 어때요? 틀렸지.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어디에 속하겠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자리가 틀린 자리인데, 보통 여기에다가 함정을 굉장히 잘 건다. 포함이냐 제외냐. 작년 36회 때도 요거 가지고 정답 처리했어요. 거의 대부분 요거 포함이냐 제외냐 물어봐요. 해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 있으면 뭐로 포함? 소공으로 포함. 얘가 하는 일은 두 개예요. 뭐하고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그러면 소공은요, 계약서 쓸 수 있나요? 그럼요, 쓸 수 있죠. 그건 권한사항입니다. 자, 디귿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요 디귿번 문장에서요, 제시된 문장 안에서만 틀린 거 있나 찾아보세요. 요 주어진 문장 안에서만 틀린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는 틀린 곳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두 번 정도 읽어보니까 맞아. 그러면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거 틀렸어요. 뭐가 틀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말이 빠졌지. 여기 뭐가 빠졌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말 빠지면 틀린다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해되셨죠 이거? 네, 이거 이제 디귿번도 틀렸고. 공인중개사라 함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닌지를 좀 소개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올해 10월 31일 날 보죠. 한 달 있다가 이제 합격자 공고를 합니다. 11월 한 30일경에 합격자 공고를 해요. 그때부터 나는 공인중개사인가? 아니에요. 자, 언제 공인중개사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교부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교부대장은 무슨 교부대장? 자격증 교부대장. 이 교부대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 해요. 나의 이름이 교부대장에 올라가야 돼. 이거를 우리 법률 용어로 뭐라 하냐면 등록이라고 해요. 오를 등, 기록할 록.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 이게 등록이에요. 그럼 이걸 기재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교부대장 맨 좌측에 보면 일련 번호가 쫙 이렇게 부여가 되거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부여된 것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내 이름이 기재되는 순간 나는 뭐가 생기는 거야? 번호가. 무슨 번호가? 증번호가 생기는 거야. 무슨 증? 자격증 번호가 자격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격 번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나는 공인중개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몇 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증번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증번호가 없는 거야. 그냥 합격만 한 거지. 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갭이 발생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고3 아이들이 의외로 이 공부를 많이 해요. 왜 많이 할 것 같아요? 고3이 참 1년이라는 평생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 시즌인데 왜 공부는 안 하고 이 공부를 할까요? 국영수 안 하고? 대학교에 보면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중앙대도 있고 건국대도 있고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학교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하고 상관없이 대학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전형을? 수시 전형으로 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걸 자격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개사 시험이 10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증이 나오려면 12월이나 돼야 나오잖아. 중간에 전형이 있어요. 딱 중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합격했는데 내가 합격했어요라고 못 하잖아. 응시했어요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을 한 애들은 확인증을 발급해요. 뭐 했다고? 합격했다고. 근데 확인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그건 확인증이에요. 그래서 확인증을 내면 이제 그 어떤 가산점, 전형의 가산점이 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상태는 예비 공인중개사고 요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히는 합격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뭐한 자, 취득. 여기서 취득은 이름이 기재된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교부대장은 누가 갖고 있는 대장이다?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대장이다. 미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뭐 있어야 되죠? 의뢰에 일정한 뭐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제 중개업이 용어의 정에서 나오면 요 1, 2, 3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미음번 어때요? 맞았고. 자, 비읍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공과 의뢰인 간에 요 자리 틀렸네? 어떤 자리가 틀렸어요? 요 자리 틀렸잖아요. 요 자리. 개공하고 의뢰인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거래라고 얘기하고 금쟁이잖아요. 이거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 이 직접 거래를 중개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뭐 알선하는 건 좋은데 개공과 의뢰인 간에 거래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 거래는 누가 하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누가 하는 거야? 개공 말고 거래 당사자가. 이거는 개공이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틀렸네. 그렇죠? 그러면 옳은 거는 몇 개? 한 개. 뭐 이렇게. 요 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용어의 정의에서 틀릴 만한 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용어 문제 옳은 건 중개업은, 자, 이것도 함정인데요.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볼까요? 용어하고 설명을 반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함정이야. 그러니까 용어는 분명히 뭐라고 제시했어요? 중개업. 설명은 중개. 용어는 중개업이고 설명은 중개라고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여기 그냥 스치듯이 읽어갖고 중개대상물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맞네 하고 이제 동그라미 할 수 있죠. 이거 중개업자 뺐으면 맞는. 근데 이게 전혀 엉뚱한 말이잖아. 그렇죠? 1번은 틀린 말이고 요 자리가 틀렸어요. 이 중개보조원이란 여기도 그 말 빠졌네. 제일 중요한 말. 어떤 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말 빠졌고, 그리고 얘도 틀렸네요. 뭐를 쓰고 이러는 거 안 돼. 계약서를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는 누구랑 누구만 쓰는 거야. 개공과 소공만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자, 3번은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 우연한 단일회. 자,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업이, 소위 말해서 업이 되려면 무슨성과 무슨성을 갖고 있어야 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 근데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고 있잖아요, 이미. 계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결론 업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의뢰를 받아서 1번 일정한 보수도 받고 3번 중개를 뭘로 했대? 업으로 했다. 1, 2, 3. 그러면 얘는 중개업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볼 수 없다? 봐야죠? 뭘로 봐야 돼? 그렇죠. 전형적인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무등록 중개업. 그러니까 얘는 중개업이라고 봐야 처벌을 하지. 반대로 얘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거 중개업 아니야 이러면 얘를 처벌을 못 하잖아요. 참고로 무등록 중개업은 몇 년 몇 천?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올 만한 게 이것처럼 등록 안 한 사람이 중개업 하는 거 전형적인 무등록이고,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컨설팅 업자가, 자, 컨설팅 업자는 직업이 뭐예요? 그냥 컨설팅 업자야. 그 사람이 컨설팅 업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이지. 그래서 전형적인 등록 없이 하는 것도 무등록이지만 뭐 컨설팅 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다. 5번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결격인가요? 예. 뭐를 할 수 없는 결격? 그렇죠.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예? 예. 뭐 혹은 고용이 안 되는 결격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시험은 볼 수 있고, 예. 미성년자 시험 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격도 취득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의 전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개공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럼 미성년자는 뭐까지만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까지만 될 수 있고 그 이후까지는 될 수 없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용어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인데 틀린 것 뭐 이랬습니다. 1번 쌍방 당사자로부터 우리 의뢰를 받아. 이걸 우리 무슨 중개라고 얘기하죠? 이 중개를?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러니까 매도 매수 모두한테 의뢰를 받아 이 얘기잖아요. 이거 쌍방 중개야. 그냥 쌍방 중개. 매도 매수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런 중개도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이 중개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일방 중개. 자, 그러면 여기 일방 중개에다가 채색 별표 아주 잘 출제되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만 있거나 매수인만 있거나 이래도 중개가 되나요? 그럼요. 공동 중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될 거 없다. 그래서 이런 일방 중개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래서 틀린 거지. 그렇죠? 네, 일방 중개도 중개다. 1번 정답이고, 2번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계속성과 반복성. 근데 이런 거 없이 우연히 뭐 혹은 단 1회 뭐 일회성 이런 말들 나오면 결론 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3번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건축물이라는 게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이런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되나요? 예, 예를 들자면 분양권, 뭐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4. 중개의 대상에는 우리 저당권 같은 것도 우리 중개 대상 권리에 되나요? 예, 여기다 별표 저당권.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개입해라 이런 법은 없거든. 저당권 이런 거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이퀄 중개잖아요. 그죠? 이게 중개잖아. 행위 알선이. 근데 이거를 뭘로 했대? 업으로 했대. 그러면 전형적인 뭐에 들어가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데 뭐 전문 중개업? 저당권 전문 중개업.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 대학가 앞에서 원룸, 투룸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했다. 그러면 뭐 전문이에요? 원룸 전문. 뭐 우리 전철 출입구 쪽에서 상가 전문으로 했다. 그럼 뭐 전문이에요? 상가 전문. 뭐 말 그대로 그냥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저당권을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출 알선 같은 게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5번. 원칙적으로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뭐 이랬는데요. 달랑 한번 끊어볼게요.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수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수목, 아무것도 없는 수목. 그러니까 명인 방법도 안 돼 있고 임목도 등기도 안 돼 있는 그냥 수목. 그럼 수목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잖아.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거나 명인 방법이 되어 있거나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임목 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런 애들은 토지로부터의 무슨 성을 갖는다? 독립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걸 임목 또는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나무가 임목이거나 혹은 명인 방법을 갖췄 둘 중에 하나라고 가정해 봐요. 여기 안에 몇 개의 부동산이 있어. 여기 몇 개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원안에 몇 개의 부동산이 있을까요? 몇 개?
나무 이거 막 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무 세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몇 개? 2개? 예. 왜 2개? 토지라는 부동산 하나, 그리고 얘도 부동산이라고. 얘가 임목, 명인방법. 이것도 부동산이라고. 여기 그 말 쓰잖아. 독립한 부동산.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부동산이고, 임목도 뭐다? 부동산이다. 우리는 그냥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예. 이거 말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부동산인가요?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어야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